세 번째 프로그램은요. 스케일업 투자 법적 이슈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종건 변호사님은 기업 및 금융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이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시고요. 벤처캐피털 협회와 한국벤처투자, 벤처기업협회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제로 이제 스케일업과 관련된 법제도 관련된 논의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에 앞서 발표해 주신 박교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제 발표와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지를 보면은 국내 VC의 대형화, 그리고 대형 펀드를 구축을 하고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이제 이 정도로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 말씀 내용을 저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제도 논의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내용들, 이것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논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크게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5개로 분류할 게 아니라 큰 주제로 보면은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은 펀드의 구조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국내 VC가 갖고 있는 어떤 펀드의 구조, 이게 86년도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생기고 이제 뭐 통합법이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변화된 제도 안에서 국내 VC 펀드가 갖는 구조하고 해외 VC 펀드들이 갖는 구조를 비교해보고 양자의 어떤 장단점들을 어떤 논의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떤 펀드의 구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런 구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어떤 펀드의 대형화 또는 해외 VC와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가나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86년도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생기고 97년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이 두 법에서 펀드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합해서 이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이제 8월 1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통합된 법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도들, 가나다로 일단 3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투자 의무 비율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거래 제한 규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신탁은 약간 이 법 외의 논의이기는 하지만은 저희 펀드의 대형화와 관련해 가지고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이 3가지 주제들은 어떤 펀드의 대형화, 그리고 해외 투자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통합법이 이러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의 완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논의해 볼 내용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한다면은 펀드 구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통합법과 관련해서 펀드의 대형화, 어떤 해외 VC와의 연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사점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제로 펀드 구조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펀드 구조에 관한 논의를 앞서서 스케일업에 관한 어떤 내용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두에 이제 스케일업의 필요성과 관련된 주제로 삼아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박 대표님이나 그리고 정 실장님께서 이미 발제를 상당 부분 해주셨고, 또 정책적인 부분은 또 국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법제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뭐 나왔던 주제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스케일업, 그러니까 뭐 스케일업이라 정의를 어떻게 하겠냐에 따라서 정의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어떤 실질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이제 펀드가 소형화되어 있다. 뭐 이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
발표는 대규모 후속 투자에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게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될 법제조도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런 법제도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펀드, 어떤 투자를 이루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릇을 대형화해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법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근데 이런 과정으로 하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펀드의 대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과제는 사실은 민간에 있는 자금의 유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민간에 있는 자금이 사실 정책 자금만으로는 펀드의 대형화를 다루는데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떤 정부 당국도 그래서 민간 자금의 펀드 유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지금도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고 계속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의 어떤 펀드의 LP의 참여 유치, 이와 관련된 어떤 개선 방안도 같이 포함을 해서 펀드의 대형화를 어떻게 조금 더 용이하게 법제도를 개선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유관부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스케일업 펀드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있고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게 관계부처 발표 자료를 보면은 펀드당 펀드 결성 금액이 일단 1,200억에서 2,500억 정도로 구성을 하면서 펀드의 대형화를 정책적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건당 투자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걸로 그런 정책적 추진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스케일업과 관련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정부의 역할이 크지만은 또 일정 부분 민간하고 결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어떤 법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펀드의 구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펀드의 구조는 조금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부분이 해외 펀드의 구조가 무조건 맞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만들고 벤특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민간 영역에 있어 하나의 지피로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을 출자를 받고 또 민간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하나의 펀드를 만든 다음에 국내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하는 큰 기능을 해왔고, 되게 바람직한 제도로 국내의 어떤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또 국가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은 우리나라가 갖는 과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 벤처캐피탈 제도를 모태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제도 도입을 했을 텐데 그때 해외 벤처캐피탈 제도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운영하는 펀드의 형태는 약간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해외는 해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또 해외 펀드가 갖고 있는 운영 구조가 국내 펀드 운영 구조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지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GP가 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창업 투자 회사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펀드를 운용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외 같은 펀드 구조에서는 중간 단계에 어떤 유한회사 형태의 Scorp, Ccorp,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LLC 형태의 법률적인 GP를 만들어내고 그 GP가 LP들의 자금을 모아다가 뉴코 파트너십이라는 형태의 조합형 펀드를 만들어서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죠. 우리는 저 GP가 되고자 하는 자하고 Scorp, Ccorp, LLC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인 GP가 만약에 10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1,000억짜리 10개, 그럼 1조면은 AUM 1조짜리의 총 전체 규모의 펀드를 하나의 GP가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P가 되고자 하는 자가 SPC 형태, 그러니까 특수목적 회사 형태의 LLC를 만들고 이 LLC가 단일한 주체로서 펀드의 운용 주체가 되게 됩니다. 결국 원 펀드, 원 GP 형태의
펀드 운영 구조를 취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은 이 두 번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이 그림은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오른쪽 상단 부분 일부분만입니다. 보시면 스폰서가 이제 GP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중간에 제너럴 파트너가 LL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펀드가 아까 뉴코 파트너십 형태의 펀드가 되고 인베스터들이 이제 LP들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단순화하게 되면 GP하고의 관계는 이 윗상단의 그림만 되게 되는데 미국형 또는 해외 펀드의 일반적 구조는 여기에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인베스터 어드바이저가 되게 될 텐데 이 인베스터 어드바이저와 저 스폰서, 이 스폰서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하나의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인베스터 어드바이저인 매니지먼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일반적 상시적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펀드의 운용, 그 펀드의 사후 관리, 투자 집행, 그리고 GP가 되고자 하는 LLC의 키맨들의 파견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GP는 어떠한 펀드의 법률적인 주체로서의 운용자입니다. 사실 이러한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펀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는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스폰서, 제너럴 파트너, 인베스터 어드바이저가 하나의 창업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뭐 해외가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저게 이제 원 GP가 수개 펀드를 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해외 펀드 투자 구조를 뭐 따랐다고 했을 때 이게 특별한 장점이 있느냐라는 고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볼지 말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시작이 된다고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약간의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잘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근데 이 펀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2페이지 정도 넘어가서 이 펀드가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면은 이게 이런 펀드 구조를 일반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외의 국가는 대부분 이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펀드 구조가 분명히 갖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글로벌한 펀드 구조의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게 뭐냐라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GP의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GP의 이기적인 심산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폰서는 상시적 운용 조직입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결합돼가지고 상시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조직인데 법률적 책임을 지는 LLC를 펀드의 운용자로 넣게 되면은 이 LLC인 GP는 유한 책임 조직이기 때문에 펀드에 문제가 생겨도 펀드 간 책임의 절연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펀드가 대형화하게 되게 되면은 스케일업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펀드의 대형화 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책임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책임의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 만약에 어떠한 그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GP의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GP라고 하면은 그 GP의 존속이 문제될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펀드가 대형화될수록 어떤 프로젝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책임의 절연 문제 또는 특수목적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특수목적 펀드에 맞는 펀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펀드의 구조 도입도 고민해 볼 단계가 지금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펀드의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펀드를 특별한 취급을 하는 거는 사실 중기부에서도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어떤 펀드의 대형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존속기간이 길어야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법상 특별한 취급을 하는 펀드의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또 뒤에 가서 이제 그 통합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M&A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입니다. M&A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제도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투자 의무 대표적인 게 투자 의무 비율과 관련해서 M&A 펀드는 특별한 취급을 합니다. 세컨더리 펀드도 마찬가지. 근데 스케일업을 위해서 스케일업 펀드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VC 펀드보다는 분명히 대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형화된 펀드는 약간 다른 취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 다른 취급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중간에 SPC 도입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논의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M&A 펀드 같은 경우에 일반적 구조의 하나로 가끔 사용되는 일예가, M&A 펀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소 중견기업 간 M&A를 위한 투자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이 M&A 펀드가 SPC를 만들고, 이 SPC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딜 구조를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 쟁점에 관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기는 했지만은 이제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법 해석 측면에서도 법 해석 범위 내에 드는 딜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르죠. 이때 SPC는 투자의 도관이고, 뭐 자본시장법상의 PEF로 친다면은 투자 목적 회사를 끼고 투자하는 구조와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펀드의 대형화, 또 민간 자금 일체, 이걸 같이 고민해 보게 되면은 펀드의 대형화는 펀드 자체가 커지는 거는 일단 당장 조금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LPA 자금이 많이 들어야 되고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SPC를 활용한 딜 구조를 고민을 해보면은 이 SPC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를 통해서 타겟 컴퍼니에 투자가 들어갈 때 이 SPC는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펀드의 규모가 실질적인 대형화를 이루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M&A 펀드는 이걸 일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케일업 펀드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펀드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펀드 자체의 자금 규모가 예를 들어서 1,500억이다. 근데 레버리지를 1,000억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2,500억짜리 펀드가 실질적으로 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1순위로 먼저 상환을 받게 되고 펀드가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될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구조화된 구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간 자금과 결합된 스케일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M&A 펀드에 국한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더 스케일업 펀드를 저희가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케일업 펀드에서도 이거를 결합을 한다면은 조금 더 펀드의 대형화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펀드의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펀드의 대형화와 관련해서 스케일업 펀드도 어떤 SPC의 활용 문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자본시장법상의 PF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F 같은 경우도 대형 투자 또는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지배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펀드 구조입니다. 근데 이 PF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법률에 도입을 해서 투자 목적 회사를 만들도록 허용해줬고, 이 투자 목적 회사가 PF가 준수해야 되는 법률적 의무사항을 그대로 준수를 하게 하면서 레버리지를 자본금 규모의 몇 배까지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를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케일업 펀드를, 아마 스케일업 펀드 같은 경우는 결국 대형 펀드 운용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뭐 책임 경영이 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SPC를 통한 레버리지를 통한 펀드 규모의 2차적 확장, 이런 부분들이 펀드 구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입 논의를 해봐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펀드 구조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 뭐 중기부에서도 좀 노력을 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기재부나 그런 기재부 세금 관련해서도 조금 논의의 숙제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세금 법제가 틀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법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법인의 토트법상의 특례 조항을 둬서 어떤 도관 이론을 적용시켜서 세제상에 이게 하나의 도관으로 취급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일반적으로 이 구조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중기부 산하의 어떤 법 정책적 문제,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의 협력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펀드 구조와 관련된 스케일업,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펀드 구조에 관한 문제를 하나의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펀드 구조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펀드의 구조 문제는 단순히 대형화만 관련된 이슈는 아닙니다. 특히 LS형 벤처캐피탈, 인력 중심의 펀드 구조와 관련해서도 펀드 구조 문제는 논의될 수 있는 과제이고, 또 이제 우리는 아까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통합법에는 직무상 어떤 취득하게 된 거래 정보의 이용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GP 운용사에게 엄격한 어떤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이 규정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투자 정보나 투자 후 사후 관리, 이제 그런 정보들은 GP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이런 펀드 관리 문제들이 이제 하나의 GP 하우스 안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GP 자체가 되고 그게 엄격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과제, 그러니까 이번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어떤 스케일업과 관련된 쟁점으로 발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제를 발제한 거는 한편으로는 지금 중기부의 정책, 그러니까 이번에 신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고 시행되는 게 이제 입법 예고까지가 되어 있고,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곧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발제가 됐는데, 그 내용의 주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저희 이제 86년도에 창지법, 97년도에 벤특법에 이제 펀드에 관한 규정을 뽑고 이거를 결합하면서 제도적 개선책을 정말 많이 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변화되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게 스케일업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지만 제도를 더 완화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전향적으로 많이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또 업계에서는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 번 더 논의해 볼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뽑은 게 투자 의무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투자 의무 비율은 옛날에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양대 법률, 이제 앞으로는 통합되지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벤특법상의 KVF, 그 중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40% 이상을 각 펀드별로 투자를 해야만 나머지 재원을 다른 데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합칩니다. GP하우스의 자본금 규모하고 그 GP가 운영하는 총 펀드의 총 그 결성 금액을 합산을 해서 총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 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또 각 벤처 투자 조합별로 몇 프로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해도 좋다. 사실 어디에 투자해도 좋다라는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와 중견기업 투자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스케일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중소 중견기업 간 M&A와 관련된 자금 지원도 스케일업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의무 비율이 총 자산의 40%, 각 펀드별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특수 목적의 펀드를 결성을 해서 운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어떤 투자 의무 비율에 무관하게 어떤 투자 의무 비율의 구속을 덜 받고 좀 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논의이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안을 보게 되면은 투자 의무 비율과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 또 법이 예외를 둡니다. 아까 특별한 펀드는 특별한 취급을 하겠다라고
펀드라고 한 게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M&A 펀드하고 세컨더리 펀드.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두 번째 붉은색으로 표시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 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인수 재산 매수 등 이런 것들과 관련된 펀드는 투자 의무 비율 구속 안 시키겠다. 아예 의무 비율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두 번째 M&A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는 결국 의무 비율 제한 없이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게 법 제도의 취지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고민한다면은 스케일업 펀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례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적인 근거는 사실 사무에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님이 고시를 해서 다시 특별한 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는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법을 운용의 묘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도 고민 또는 고시를 이제 준비를 할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하나가 저희가 더 고민해 볼 거는 저희가 업계에서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다른 펀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는 것. 이제 결국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존속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다른 펀드가 초기 투자한 기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인수해 오는 것, 구주 매매죠. 이런 거를 통해서 구주 매매와 신규 투자를 통해서 스케일업을 시키는 툴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 투자 의무 비율과 관계없이 구주 매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투자 의무 비율의 예외 조항을 넣어놓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세컨더리 펀드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출자 조합의 지분 인수,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항의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다. FOF, 펀드 오브 펀드를 허용을 해주면서 벤처 투자 조합, 그러니까 통합법상의 벤처 펀드가 다른 벤처 펀드의 출자 지분을 인수해 오는 것, 이거를 예외 조항을 통해서 허용을 해주는 규정이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세컨더리 펀드 문제, 방금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인수하는 것 외에 다른 펀드의 출자 조합 인수하는 FOF를 해결할 근거는 들어가 있는데 투자 의무 비율과 산정과 관련해서 그 펀드도 예외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펀드의 예외를 인정을 하면서 타겟 인수 대상 조합을 일단은 벤처 투자 조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는 중기부 산하의 펀드도 있고 금융위원회 산하의 펀드도 있습니다. 네, 세컨더리 펀드가 조금 그런 의미에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라면은 그 다른 펀드, 예를 들면은 여전법상의 신기술 투자 조합이라든가 뭐 PF의 출자 지분일 수도 있고 그런 출자 지분의 인수도 포함하는 세컨더리 펀드 예외 조항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법안에서도 사실 또 일정 부분 해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이제 통합법 시절 전에 법률의 체계를 보면은 이 부분을 사실 고시를 통해서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법상의 그 신기술 투자조합의 출자 지분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시에서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놔서 사실 거기에서 해결은 했었습니다. 아직 고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게 준비가 될 때 같이 고민되어질 부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투자 의무 비율에 관한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박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신 펀드의 대형화, 대규모 투자, 해외 VC와의 네트워크, 해외 자금의 유치 이런 펀드의 대형화와 관련될 때 이 의무 비율을 통한 완화가 결국은 중견기업 투자나 해외 기업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해외 투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국내 기업이 또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한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VC와의 어떤 병행 투자 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투자 및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결국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번에 어떤 제도 완화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유연성의 폭을 더 넓혀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 제한 규정의 완화입니다. 과거에도 거래 제한 규정은 있었습니다. 창지법에도 벤특법에도. 근데 이번 법은 크게는 세 가지 면에서 거래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상대방, 거래가 제한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과거 법률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게 일반적 그 규정 체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법은 어떤 그 범위를 확 줄여서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계열회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들 이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거를 원칙적인 범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양자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신법의 범위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제한되는 거래 대상을 축소시켰다는 의미 하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펀드라는 게 결국 LP와 이해상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LP들이 다 동의하면 사실 이걸 금지할 이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 또 하나 크게 전향적으로 바뀐 부분은 펀드의 출자자들, 조합원들이 전원 동의하면은 이 거래가 금지되는 대상 거래를 다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큰 변화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거래 개념의 축소입니다. 과거 법률은 어떤 타겟 회사의 주식을 투자 및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해 놨었는데, 이게 이제 해석적으로 사후적 특수관계의 거래 금지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이거를 소유라는 단어를 빼면서 행위 시점 기준으로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서 제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 제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규정의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거래라는 개념의 축소,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금지되는 거래의 범위를 축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되게 되고, 이 의미는 이 거래 개념이 제한되는 거래가 세 가지 면에서 축소됐다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펀드의 대형화는 민간 자금의 유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자인 예를 들어 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펀드에 LP로 참여하고자 할 때 LP가 자기와 갖는 시너지가 없으면 투자를 결국 안 할 겁니다. 근데 전략적 투자자가 LP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 또 나는 LP로 참여했지만 그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내가 또 사후적으로 투자하고 인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용이하게 시장에서의 전문가적 집단인 어떤 GP하우스의 전문 투자자의 역량을 활용해서 LP로 일단 참여해주고, 나중에 이해상충이 없으면은 내가 그 회사 인수할게, 또는 내가 그 회사에 직접 투자해서 경영권 인수해서 그 회사를 더 스케일업 키울게, 이런 딜의 구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게 됐다. 결국은 SI의 전략적 자금의 유치가 조금 더 용이해진 툴이 하나 생겼다고 보게 되는 측면, 이게 이제 이 규정의 완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하나가 생각이 들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주주 전원의 동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거래 제한들을, 이것들은 결국 이해상충만 없다라고 없는 구조로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민간에서는 내가 이 어떠한 기업이 내가 직접 투자하는 어떤 재무적 지식, 또는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릴 때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울 때 시장의 지피를 활용한 투자를 한 이후에 내가 이들 펀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이번에 총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어떤 그 거래 구조를 풀 수 있는 규정, 이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동일 GP가 운용한 펀드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이 초기 투자를 받고 중기 투자를 받고 큰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는데, 어떤 GP가 초기부터 계속 그 회사를 잘하는 GP가 계속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아까 박교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팔로원 투자 하려면은 그 GP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줘야 될 겁니다. 이해상충이 없다면. 그래서 팔로원 투자, 후속 투자를 열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총 출자자 전원의 동의, 이게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주주 전원의 동의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래의 규모를 과거 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걸로 법이 열어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스케일업이나 팔로원 투자의 확충을 통해서 스케일업이 가능하게 법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창지법, 벤트법이 통합되고, 통합법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신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 자금의 유치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신탁을 통한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 신탁 자금이 들어옴에 있어서 약간 법률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공모 이슈. 이제 공모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은 49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 공모 기준의 어떤 확장 문제, 그게 하나가 있고, 사실 GP는
펀드의 본질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과거 법률에 고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고시는 안 나왔고 앞으로 제정될 고시에 동일하게 반영될 걸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업무 위탁 금지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GP 조합을 운영하는 GP 입장에서 민간 자금을 유치를 할 때 사실 어떤 증권사의 어떤 리테일 쪽에서의 어떤 VIP들 개인 민간 자금을 들여옴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일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업무 위탁을 저희가 할 수는 없거든요. LP의 자금 모집 위탁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VIP들 자금의 개인 민간 자금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규정의 완화 논의가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민간 자금을 우리 조합에 들여와서 펀드의 민간 자금의 확충을 통한 스케일업 이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기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된 안을 보면은 벤처 투자 조합의 공동 지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시행령에 집합 투자 업자를 넣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업무 위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은 증권회사하고 코집을 통해서 벤처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는 거는 어때라는 아이디어가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어떤 증권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VIP들 민간 자금의 리테일 쪽하고 GP가 합쳐서 어떤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케일업 어떤 펀드 규모의 확충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펀드 규모의 대형화 그리고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펀드 규모의 확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해외 VC와의 병행 투자 또는 해외 VC와 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이런 과제를 이루는데 어떤 민간 자금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법을 조금 일부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법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거나 어떤 창구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펀드의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법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